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2월 7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하게 나와서 기사를 좀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건 아마 며칠 전부터 좀 등장한 것 같은데, 민주당의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이제 발언에 좀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당 대표는 있지만 이재명으로.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고 때는 이게 왜 이 시기에, 비싼 시기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한참.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대선 체제로 들어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그런 판세 분석이 됐다. 윤석열은 끝났다. 자, 간접적인 걸 통해서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언론 매체나 이들 국민의힘이나 이들 민주당의 잠재적 잠룡들은 이 자체로 흡입력을 발휘가 돼서 자기들한테 관심이 쏠리기를 바라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이제 국민이. 네, 저는 그런 시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은 끝났다, 이제 대권 체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상당히 타격이 큰 거죠. 이제 윤석열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제스처들을 하지만 뭐 면회도 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그 옥중 서신 같은 거는 나오지가 않는 거거든요, 더 이상.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강고한 10몇 %에 달하는 강고한 지지층을 끌어안는 차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난번에도 박근혜 때 탄핵을 당하고 나서 큰 공경에 처했었기 때문에,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아니면 또는 총선에서 큰 패배를 했을 때마다, 아니면 김종인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지금 개헌 이야기는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국민의힘의 의견은. 자, 또한 이제 생각을 해볼게. 윤석열의 그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국가 입법기구, 뭐 제가 명칭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 윤석열이 지향했던 바도 저는 감히 이야기컨대 자민당식의 새로운 정치체제, 민주당을 붕괴시킨 다음에 위성정당으로 전락시킨 다음에 장기 집권 체제를 꿈꾸는 지금의 국민의힘 위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일본하고의 관계성이 깊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어쨌거나 거기도 내각제라는 형태를 원했다. 우리 일본도 보시면 알지만, 뭐 짧으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도 바뀌잖아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닙니다. 당에서, 집권당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과연 우리 국민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자민당 체제는 미국의 미 군정이 만들어 놓은 체제예요. 거기에 전범 세력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전범 세력들, 엘리트 세력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줬단 말이에요. 통치의 용이함을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친일파들 그대로 일제시대의 공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통치가 편하니까. 왜? 일본하고도 통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이 한 꾸러미니까,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그 중에 공고히 살아남았던 게, 물론 반민특위 같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잘려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그 체계가 그대로 우리한테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특히 법 쪽에는 일제 때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그냥 용어나부터 시작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른 많은 분야들은 세계 시장에 노출되고 어떤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몸을 다 많이 바꿨지만, 색깔이 변해왔지만, 특히 검찰은 그게 진짜 안 변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이 내걸었던 호헌이라는 게 있었죠. 헌법을 지킨다. 당시 헌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간접 선거로서 대통령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희생,
시간을 들여서 직선제로 바꾸는 게 과거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다수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걸 과연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항상 조심스러운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점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체제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내란 국민을 맞아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로 치자면 고려에서 조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퇴행적으로 지금 낱낱이 밝혀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개헌을 같이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불리하다. 그리고 당신들이 개헌을 해주면은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건 뭐 물론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지만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거래를 이 기회에 내가 윤석열 버려줄게.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윤석열 지지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앞에서 시위하고 개신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그 또한 국민의힘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내각제로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존속될 수 있게 해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용어입니다. 일본 자민당 같은 정치 귀족화를 꿈꾸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박타지게 싸워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편하게 지내자. 근데 일본은 쇠락했거든요. 그런 정치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요 관심사인 거죠. 예. 일단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당 중심으로 개헌론 급부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재명은 당연히 이 카드를 받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이 이걸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추종하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추종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예. 맹목적으로 믿어주는 그런 세상은 지났어요. 우리가 선택할 따름이에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똥 묻은 개하고 겨 묻은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겨 묻은 개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완벽한 게 없으면. 뭐 그러다가 대단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도자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전체 우리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우리는 운이 좋고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똥 묻은 개를 치운다. 똥 묻은 개를 제거한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시대 흐름 더더욱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배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직선제에서 내각제로 가면은 그들은 그들의 체제를 정치 계급화하려고 저는 본다는 말이거든요. 정치 귀족화. 계급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영향력을 차단시키겠다. 왜?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게 일본 자민당 체제 같단 말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의 흐름과 비추어 봤을 때. 자, 제가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뭐냐면은 이 8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기 어쨌거나 8시간 전에 나온 건데 조회수가 2,000 조회수가 안 돼요. 2,000이 안 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누가 그 말을 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란이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내각제를 같이 달고 들어온다? 이건 아닌 거죠.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나라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퇴행적으로 크게. 그게 내란이에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 우리의 미래의 정치체제로서 특히 통일을 앞두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미래의 정치체계로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당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 그가 나온다면은 그가 그 대선 공약에다가 개헌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개헌을 한다. 그게 내각제든 아니면 대통령 중임제가 되든 그게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걸 받을까? 국민의힘이 동의할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필요하거든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국민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조회수처럼. 네. 또한 이것은 전제까지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뭐 법원을 공격하고 공격적인 거구적인 성향을 부추기고 그런 것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 생존 때문에 그랬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 준다고 봐요. 여기에 부하내동하는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있다면 그는 가장 먼저 버려져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내각제 개헌이라는 자체가 국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자기들 정치적 이해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카드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윤석열의 지금 17% 정도 어제 나타난 그 지지자들한테도 외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내각제 개헌이다?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국민의 시선은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네, 이건 이만큼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렸다. 이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들썩거리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푸라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민주당이 이걸 확 잡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대문사진에 보신 그런 잠재적 주자들마저도 덕보다는 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 자, 말씀 길어졌습니다. 자, 볼게요. 뭐 나왔죠. 예. 다음 주에 개헌 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역대 국회의장이라든가 원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탄핵 국면이 시작되자마자 나왔었어요. 보이죠? 윤상현 의원에서. 예. 야, 이재명 대표는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지 않으면 비극이 계속된다. 임기 단축, 내각제 그래. 임기 단축 하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을 살리는 방법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철호 경북지사가 탄핵보다 개헌으로 임기 단축. 이거는 12월 4일 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12월 3일 날 비상개혁 내란이 발생했잖아요. 예. 뿌리 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거예요. 이철호 생각은. 이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윤석열 살려주자. 임기를 단축시켜서 이게 윤석열이 잘못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철호도. 네. 이게 국민의힘의 내심이에요. 그냥 탄핵을 시키지 말고 국민적이 뭐 여론이 분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임기를 줄이는 걸로 넘어가자. 그다음 내각제를 하자. 내각제 거래를 해주면 그럼 우리 사는 거 아니냐. 타협을 하자. 이거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또한 그들이 언급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 돌이켜볼까요? 제왕적 대통령이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에 가면은 그들이 배출한 국민의힘의 계열의 당들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그들의 당사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가면은 김대중부터 노무현, 문재인까지 다 걸려있어요. 자, 제왕적 대통령을 실행한 사람들이 어디가 더 많았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공무원 차관까지 한 공무원입니다. 네, 그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잘 만들어 놓고 제도적 틀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그 틀 속에서 아마 맴돌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상 그것을 깨부수고자 그 빈틈을 파고들고자 마음 먹으면 특히 문승열은 그냥 깔아 문대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마찬가지예요. 내각제가 되면 내각이 그런 힘을 부릴 수 있어요. 당이. 그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잖아요. 즉 대통령의 권한이 내려온다? 국회의원들의 힘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권한이. 그리고 나도 수상하면 내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집중이 더 돼요. 국민들이 차단당해요. 정치권에. 왜? 그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더 많아지니까. 즉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용의 미예요. 운용의 미. 아무리 좋은 차를 사줘도 초보 운전 딱지 붙인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전문 카레이스가 운전하는 거하고 그 차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엄청나게 달라요. 법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나고 그 다음 법이 났잖아요. 사람이 먼저 나고 돈이 났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거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에요. 이런 말 이렇게 자주 쓰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은 그 뜻을 쫓아서 밑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대부분 법 없이 살아요. 법은 마지노선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스스로 조율하면서 살아요. 자, 이걸로 감옥을 간 사람을 골라볼까요? 네, 우리가 기억하는 선에서 예, 박근혜, 이명박 다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노무현 감옥 갈 수 있었습니다. 자살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무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노무현 건들지 못해요. 그를 욕하면 돌아오니까 뭔가가. 자, 그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제왕적이었죠. 최순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감방한 거잖아요. 탄핵당하고. 이명박은 정부를 비즈니스로 운영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윤석열의 문재인의 뒤를 얼마나 팠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소문들. 그게 사실이면 걸려도 여러 번 걸렸죠. 자, 이재명의 부인이 7만 몇천 원 공금 유용 법인카드를 써서 압수수색을 100차례 이상 받았죠. 이재명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정인만 몇백 명에다가 지금 재판을 5, 6년, 7, 8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선거법 위반 것도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면은 돋보기로 샅샅이 들여본 거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기준을 문재인한테 적용했을 거예요. 문재인과 김정숙한테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뒤졌겠습니까? 검찰을 통해서. 없잖아요. 이재명한테 나와 있는 게 그 정도잖아요. 그게 제왕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운용의 미예요. 운용의 미. 내각제로 가더라도 이런 거 못 피합니다. 더 이런 구조적인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왜? 국민을 덜 무서워하게 되니까 그들이. 국민을 체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일본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그래서 나라가 힘이 빠진 겁니다.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왜? 자기들이 계속 대를 물려서 해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권 구도, 정치적 구도의 틀, 대통령제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비판 의식이 세계 1등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자기한테 돌아올 거니까. 근데 우리가 불안한 건 뭡니까? 우리는 군자 정치의 전통이 남아있어요. 군자 정치에.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보다 나아야 돼요. 그 기준이 높아요. 그럼 그 화살이 나한테 올 수 있다? 나는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럼 나 또 감방 간다? 그게 보복 정치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 아니죠. 그냥 정치에, 저기서, 그들은 국민의힘은 거기서 탈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큰 보호처를 만들겠다. 거기서 민주당만 합의해주면 우리끼리 그냥 나눠 먹고 좋잖아.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을 배제할 수 있잖아. 언론은 조금만 만지면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제가 봐서 김경수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 중에서 마음이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는 이제 노무현의 개인 비서 역할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도 김해에서 그것도 오래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경남도지사까지 한 것인데 노무현의 어떤 그 흔적에 기억에 기대는 바가 크죠. 그 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검증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개헌론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받았어요. 2단계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비상계엄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 이번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걸 고치고 간단하게 그런 부분만 제압을 하고 두 번째는 뭐 다른 개헌 논의가 있다면 해보자 이런 건데 이건 일단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나는 유연하다는 인상을 준 거예요. 즉 되게 김 교수는 갈구하고 있어요. 이게 서고 싶다는 거.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적당한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당내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 이재명은 당내에 지분이 없었어요. 문재인도 당을 이만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낙연이 장악했죠. 자, 이재명은 들어오면서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만큼 장악한 거예요. 문재인도 이만큼 장악하지 못했고 노무현의 장악력은 더 떨어졌죠. 그래서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시키고 오체 투지까지 하면서 정치적으로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비벼서 내가 당내 지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발언 자체가. 국민의힘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말은 뭐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화 1987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김태리가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여자죠. 네. 예. 자, 이때 호헌철폐 독재 타도입니다. 여기가 이한열이 죽었고 박종출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시간과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독재 시대가 끝난 거잖아요. 호헌 대리인을 통해서 대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전두환이. 그래서 쉽게 자기 파트너였던 노태우에게 그 정권을 넘기겠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거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호헌을 철폐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겨냈잖아요.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내각제로. 자, 그러면 언론 같은 데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 물론 국민의 관심이 없어요. 아까 조회수가 8시간이 되는데 2,000 조회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얼마나 어렵게 따는 건지 이거는 조금만 환기시키면 금방 다 돌아서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최근 20, 30대가 탄핵 국면을 맞아서 우리 역사에 근대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어. 이거는 조금만 이야기를 던지면 언론에서 조금만 바람을 잡는다기보다도 불을 당겨서 그리 가는 통로를 열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방 환기가 되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고비는 크다. 이것을 국민의힘이 모르지 않는다. 민주당도 모르지 않는다. 당연히. 근데 김경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처지가 엄청나게 난감하다. 자, 그들이 여기서 정말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헌재를 공격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탄핵이 안 돼서 복귀된다 그러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검찰이 공소장 내가지고 이제 재판을 벌일 텐데 그 와중에 무죄가 나온다면 나라가 그때 붕괴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75%의 사람들이 분노할 거예요. 그럼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우리가 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당한 75%를 전부 다 시공창에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 돼서 나라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 카드는 민주당이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이 그만큼 어렵다. 내부적으로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이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는 윤석열을 살리기 어렵다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나는 윤석열 안 될 것 같아. 구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신호는 쭉 보여왔지만 오늘 되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걸 봐서는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나 또 검찰의 내란 수계로서의 어떤 그 재판 두 개 같이 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미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과연 그러면 미국은 이 상황에서 내각제라는 것을 원할까? 아닙니다. 순서가 안 맞아요. 미국이 딱 보는 관점이 되게 객관적인 관점이에요.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내각제 필요하면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아마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우리 국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 2천도 안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3시간밖에 안 됐는데 21만 회가 조회가 됐어요. 저는 약간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이 보지? 김정숙의 외유 의혹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뭐 예전에 인도를 방문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초청해서 갔다. 그리고 와중에 밥값으로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액을 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무혐의 처리됐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가짜 뉴스를 했던 배현진에 대해서는 김정숙이 명예훼손으로 좀 고소를 했다. 그게 왜 지금 이게 발생하느냐? 자, 내각제 개헌 이야기. 국민의힘의 의견은 조회수가 2천 조회수도 안 되는데 8시간 동안 그것도 무려. 근데 3시간 만에 21만 회를 조회수를 기록했다. 제가 보는 이 사안의 신호는 뭐냐면은 검찰도 같이 마음의 결정을 했다.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내각제 개헌 이야기를 강하게 내보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이에요. 자, 이것은 이런 거와 또 마찬가지예요. 자, 숙대가 3년 만에 논문 표절 이야기. 이건 좀 됐죠. 예, 그 다음 경찰이 2차 집행을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를 시도하겠다 했죠. 첫 번째 시도 실패하고 공수처가 야, 경찰이 다 알아서 해라 했더니 경찰이 우리는 권한이 없다 하면서 되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체포 시도가 실패할 것으로 비춰졌는데 김건희 논문 표절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수처가 다시 받아가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없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결국 윤석열을 잡아 넣었단 말이에요.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겁니다. 25년 1월 5일 날 블링컨이 방한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죠. 직접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잖아요. 이러고 나서 김건희 건이 터진 것이고 공수처가 힘을 낸 것입니다. 검찰도 수용을 한 것이고 자, 그 단계가 그때 이게 큰 변곡점이었어요. 1월 5일이. 그 다음 윤석열이 무너진 것이고 버티다 서부지법 사건 나고 왠지 모를 이유로 오늘 마음의 결정을 했다. 김정숙 무죄, 힘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발 내각제 해주세요. 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권 주자 누군가가 그 간절한 마음에 부하 내동한다? 그의 정치적 생명은 엄청나게 짧아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김정숙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거죠. 이게 이진숙 예전에 MBC 기자였고 그때 이라크에서 종군 기자해서 아마 이름을 알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헌재에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서 업무를 복귀를 했는데 법인카드 의혹이 불거졌죠. 예, 이거는 지난번에 국회 어떤 청문 과정에서도 잘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뭐 술을 마시지 않는 그녀가 뭐 와인을 뭐 1,100백 반씩 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있었죠. 그리고 퇴임하기 전에는 그것을 무슨 뭐였죠? 그게 상품권으로 상당 분량을 바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까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7만 몇천 원짜리를 감안하면 이거는 아주 중형을 살아야 되겠죠. 그 칼이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거든요. 제목을 보면은 이진숙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더니 경찰 법인카드 의혹 본격 수사될 거라고 봅니다. 왜? 김정숙 무혐의 처리됐으니까. 이제는 순리대로 하는 것만이 경찰과 검찰이 살 수 있는 거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은 절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각제 개헌 이야기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한 이것도 오늘 기사가 났어요.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왕고래 석유 시추하는 거.
작년에 갑자기 윤석열이 불을 땡겼죠.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산업자원부에서 한 건데. 근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안 하고 산자부 차원에서 그냥 발표했다는 거예요. 네. 이 산자부는 이진숙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경찰과 김정숙의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 순리대로 판단하는 거에 같은 선상에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버리자. 그래서 제가 뒤에 어떤 큰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단계별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오늘 그 단계가 뭔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단계는 분명히 블링컨의 방문이었습니다. 자, 저도 알거든요.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 금방 싹 돌아요. 직급 높은 쪽에서는 사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명줄이 최고 지휘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금방 돌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자, 국민의힘은 당혹스럽죠. 오늘 내각제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사실 산자부도 살겠다고 한 거예요. 손절이죠, 손절. 그때 타이밍이 묘하게 맞았다? 같은 이유로 같은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네. 자, 이게 민주당 대권 주자로서 언급되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광재도 제가 오늘 뉴스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뭐 내각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것은 이광재는 노무현의 뭐라고 할까 국회의원 시절의 비서관이었고 김경수는 대통령 시절의 비서관이었어요. 예, 이광재 같은 경우도 지금 정치적 입지가 많이 위축돼 있죠. 김경수도 약간 그래요. 예, 컴백해야 되는데 당이 당 내부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잊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광재하고 김경수는 개헌 이야기에 대해서 말문을 틔운 거예요. 어떻게? 자, 왼쪽에서 두 번째는 김동연 경기지사고 왼쪽에서 그 다음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인데 제일 오른쪽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임종석은 지금 큰 어떤 데미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10여 년 이상 살펴봤잖아요. 저도. 제가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이든 다음이든지 간에 이 중에서 자기 대통령감으로서 그릇이 된다고 보는 사람은 저는 김동연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전체를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의 삶이 그랬고 이게 상고 출신이죠. 야간대학 나와가지고 2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윤석열류의 끈과 줄을 이용해서 학연과 네트워크를 통해서까지 올라온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통일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관리한다. 앞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들은 관리일 겁니다. 통일하자,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 많이 약해질 거예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김동연은 괜찮다, 성실하다, 정치색도 어디 짙지 않다, 맡긴 일 열심히 잘한다 이런 거고 김부겸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가 정치적 기반이 지금 대구로 돼 있고 그쪽에서 현재 국민적 지지도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제가 봤으면. 그렇다고 실무를 바로 뛰는 그런 경험은 김동연한테 좀 부족하지 않느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생각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런 거고 임종석은 실수가 있었다 좀. 그 실수는 아주 컸다. 그래서 그를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좀 위험하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대학 다니는 시절에 임종석이 전대협 의장으로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도 잘 알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정무 부시장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런 젊은 인재를 문재인 청와대에서 등용을 해서 비서실장이라는 중책, 향후에 엄청나게 대단한 정치적 입지를 다려준 거잖아요. 그의 나이를 봤을 때, 그의 과거의 행보를 봤을 때. 근데 그걸 스스로 그다 찼어요. 순간에 욕심을 못 이기고. 전 그래서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거 뭐 유시민이 최근에 이런 평파, 품평이 아니라 인물평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면 김경수 착한 2등 전략 써야 된다. 김동연,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거론하는데 임종석 정치 안 맞아 다른 직업을. 근데 유시민 스스로도 뭐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죠. 노무현이 유시민한테 그랬죠. 당신은 정치하지 말라. 네, 그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좋게 좋게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 김부겸은 이선 훈수의 역할이다. 제 느낌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면에 다시 나서는 그런 동력으로는 안 맞아요. 본인의 인생의 타이밍하고 지금은 뒤에서 그런 걸 서포트하고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에 돼야 돼요. 그래서 김경수는 착한 2등 전략 써야 된다. 이것은 말을 좀 좋게 해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 네가 그릇 차냐 밥그릇을 그냥 좀 기다리면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김동연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자기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고 봅니다. 이 정도 정치적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제가 김경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이거 BBC 코리아 뉴스고 2019년이죠. 드루킹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을 선고받아서 구속됐다. 그래서 경남도지사가 잃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지금 5년이나 지났잖아요. 6년 다 돼가지고 6년. 자, 그래서 좀 더 간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이광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광재는 안희정과 더불어서 노무현의 같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안희정은 이제 충북도지사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치판에 다시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광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거의 어떤 식으로든 개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거고, 저는 드루킹 있잖아요. 제가 김경수가 왜 그릇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드루킹입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가 정치인을 여러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론 조작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뭐 김경수 개인은 되게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이 드루킹과 김경수는 접촉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제가 이 드루킹 모임을 그때 경희대에서 하는 것을 그 당시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 소개를 해서 2차례 정도 간 적이 있어요. 아마 돈도 그때 냈던 것 같은데 갔었는데 제가 그 2번 중에 한 번은 이제 드루킹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큰 홀이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았고. 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강하게 돌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2번째 갔을 때인가는 아마 그때 노회찬 의원이 왔었어요. 연사로서. 예. 그래서 노회찬이 지금 드루킹의 돈을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게 지금 관찰이 되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받기 전에 자살했다. 그러니까 김경수도 이 사람이 잡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그가 연설하는 거를 한두 시간 듣고 제 면전에서 하는 언급을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끝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언급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또 약간 그 자미두수라고 그래가지고 자미성이면 그게 아마 북두칠성이 아니고 북극성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별점 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바로 사기꾼인지 알겠더군요. 네,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혹하게 해서 어떤 새로운 이상향을 제시하는 또 그게 파워가 되자 정치인들한테 좀 찝쩍거린 자 이런 정치인들의 얘기에서 걸려든 이유는 자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지율 이런 거고 왜 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 세력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노회찬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돈을 받은 것도 나타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노회찬한테 이렇게 연사료를 넉넉히 줬다고. 네. 하지만 그의 언변을 쭉 보건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민정에서 그의 말을 몇 마디 들어봤을 때는. 그 말은 즉 뭐냐면은 그만큼 정치인들의 일상이라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고개 여러 번 숙이잖아요. 김경수가 걸린 건 그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역할을 뭐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거고 노회찬이 걸린 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뒤로 녹록치가 않구나. 삶이 그 유혹 정도는 견뎌내야 되는구나. 또는 그 유혹을 버텨낼 수 있는 스스로 힘 정도는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런 것들을 동시에 느끼거든요. 그런데 김경수가 이런 사람하고 만남을 지속했다. 비즈니스를 같이 하려고 했다. 그런 사람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꼽자면은 우리나라에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 임종석의 가장 큰 실수는 이거고 그가 그런 성향을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런 그때 그 당시 야당이든 국민의힘에 있어도 지탄을 받았죠. 그리고 제가 봐서 청와대에 의해서 더 강한 지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이 해외 순방을 간 사이에 전방 시찰을 했어요.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총리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이 비서실장이 대통령 순방 중에 군 시찰함에 의전을 받다니 총리가 불편한 마음을 굳이 감추지 않더라. 이겁니다. 저도 불편했어요. 이건 완전히 오버한 거죠. 이낙연만 열받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 돌아와서 열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당으로도 못 돌아간 거예요. 이낙연이 결국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이게 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수박의 수장이 됐죠. 네, 그게 꼬인 겁니다. 문재인의 비서실장과 문재인의 국무총리가 다 돌아섰으니까 동시에. 각각 다른 이유로. 그 정치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보여준 바는 컸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임종석을 지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끈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 또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죠. 그러니까. 그 성향은 그때 보여줬던 이 모습은 그리고 그 이후에 관측된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문재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가 가진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그 부분, 선을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유시민이 그걸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여기서는 아무리 비벼도 안 된다는 거.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정치인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는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또 있으실 테니까. 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